안녕하세요. 김강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15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차 강의의 주제는 임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의 주제를 임금, 실비변상,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결국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걸 판단하는 몇 가지 법적 기준들을 좀 알아보고 정리해 둔다면 앞으로 임금을 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임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2013년 그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사가 정말 뜨겁게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은 그 각종 수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수당들이 각각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특히 그중에 상여금,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결국 2013년 12월 18일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는 내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임금 문제가 임금이냐 아니냐,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다시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임금 문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35년 전에 이 근로기준법을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이 임금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평균임금 같은 정의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이해가 얼른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임금에 대해서 늘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고, 이것을 차분하게 하나씩 이제 풀어 가셔야만 임금에 대해서 법적인 개념들과 그 어떤 특징들을, 원칙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4회차 강의 말미에 그런 말을 했죠. 앞으로 이 강의는 근로기준법 알자 강의, 이것은 알자를 주로 강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교재를 함께 보시는 것이 이 강의를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이 임금에서부터는 사실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하나의 포인트, 알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의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그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의 정의,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단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임금의 의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 법조항에서 주의할 점이 세 부분이 있죠. 사용자가 지급한다. 사용자. 그 다음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 이 제일 중요한 임금의 특성입니다. 근로의 대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불문한다.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든.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급하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라면 명칭 불문하고 그 금품은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는 몇 가지 임금의 특징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거나 또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하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데, 특히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금품은 호의적 금품이라고 해서 아예 임금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임금이라는 법적 성격을 띠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급여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그 의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금품들이 바로 임금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임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노무 제공의 대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가지고 그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일 그 쉬운 예로 우리 노동법 쪽에서 말하는 그 근로의 대상이 아닌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실비변상의 성격의 금품들이 있죠. 이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료비가 든다든가 어떤 그 공구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든다든가 뭐 또 작업복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영업사원이라든가 일반 사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출장비를 지급한다. 숙박비나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건 다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변상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한 달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예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공부문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금품을 일정 직급 이상의 이 관리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죠. 또 판공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업무 추진비나 판공비는 잘 보시면 그것이 그 받게 되는 사람의 어떤 업적, 능력, 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뭐 교재비라든가 어떤 그 뭐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쓰라고 업무 추진비나 판공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금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금품은 업무 추진비나 판공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실비 변상으로 준 것이고 그 사람 개인에게 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in my pocket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부서장이 그 업무 추진비를 in my pocket 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하 직원들하고 그냥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생기는 문제인가 하면 이 임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실비 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그 부서장 개인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서 업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부서장이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건 임금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주는 임금이 아니고 업무 수행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보상해주는 그러한 금품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런 점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그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또 한 가지 그 임금으로서 볼 수 없는, 사용자가 지급하기는 하지만 액수도 제법 크기도 하지만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죠. 연말 성과급과 같은 이런 금품들은 이것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노무 제공, 약속된 노무 제공의 대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 성과급 같은 거는 1년 영업을 해봤더니 아주 이윤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이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고맙다, 우리 근로자들의 공로에 대해서 좀 보상해 줘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책정해 주는 게 연말 성과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데 연말 성과급은 어마어마하죠. 뭐 연봉의 절반까지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그 수고,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은 그것은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공로 보상적 성격이 강한 어떤 성과급에 대해서 그것조차 임금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그 임금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제도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가 이 복리후생과 관련된 그런 금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제 3회차 강의 때 살펴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 하나의 그 근로계약에 대한 그 구조를 보여주는 표를 보셨고, 그래서 그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된 내용에서 노무 제공과 교환되는 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수적 내용에서 사용자의 배려 의무에 의해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품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금품,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도표에 의한다면 이 복리후생은 노무 제공의 대가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렸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 제3회차 강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리후생은 엄밀하게 말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말하는 이 근로 제공의 대가, 이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보고 그것을 임금에서 제외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도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지급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로 그 복리후생적 금품도 이것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그 점은 그 당시 그 파업이 일어났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바로 그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파업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넓게 적용해서 복리후생적 수당도 안 준다라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이익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모든 복리후생적 수당들이 전부 다 임금의 성격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든 그 수당들이 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정기상여금조차 통상임금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결국 2013년 그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임금체계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상임금 배우실 때 그 2013년 그 12월 달에 나온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을 잘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잡아주면서 중요한 점은 거기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던 여러 가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금품들이 사실은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배려 의무에 의한 차원에서 그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래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에서는 제외했어야 되는데 1995년 대법원 판례가 그걸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켜버리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과 노동법이라는 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약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제안한 것이 임금기준법을 만들자. 그 임금기준법이란 걸 만들어서 임금의 정의부터, 임금의 범위부터 제일 처음에 그 정의부터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는 건지, 무엇이 임금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 임금을 보호하는 문제까지 전반적인 임금과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여기다 종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갖춘 그것을 임금기준법 이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제재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임금과 관련된 혼란, 이거는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연공급으로 그동안 호봉제로 그동안 쭉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그게 너무나 뿌리 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실정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을 심하게 느끼고, 그리고 무조건 연공에 의해서 임금이 호봉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은 굉장한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임금 핑크제라는 것까지 동원을 해보았지만 최근에 와서 그 임금 핑크제가 또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요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임금기준법, 이걸 이제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대단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임금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 보십시다. 임금은 우리 법에서는 분명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세 가지 성격의 금품, 첫 번째 실비변상, 두 번째 공로보상, 세 번째 복리후생에 관련된 금품들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는 이런 방식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완벽한 원칙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판례를 잘 보시고 그 판례가 말하는 어떤 금품의 명칭, 수당의 명칭이 우리 회사가 주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는 건가 해당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딱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에 이런 수당 주는데 이게 임금입니까? 이게 통상임금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덜커덕 대답 못해요. 그거 판단하려면 그 회사 임금에 관련된 규정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그 근거가 딱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함부로 우리가 뭐 임금이다 아니다 통상임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이 대법원 판례들을 잘 보시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대법원 판례들 몇 가지에서 나온 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 155페이지에 보시면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성과급이나 능률급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가면 상여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는 것이고, 또 가족수당이나 재수당들이 여러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57페이지에 가시면 출퇴근 교통비, 이것도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실비 변상이 아니라 이것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55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그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중간에 근로기준법 47조에 나오는 이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제가 좀 두드러지게 지적을 해두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그 임금의 체계,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도급에 준하는 제도로 일하는 근로자라는 말은 민법상의 도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하는 단위, 일의 완성 단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예를 보면은 석탄 그 광산에서 석탄 한 바게스 캐오면 얼마 준다. 한 바게스당 얼마 준다. 신발 공장에서 신발 한 켤레 완성하면 얼마 준다. 이제 이런 예가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급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은 그런 그 도급제 근로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성과급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근로기준법 47조에 있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3년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 그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 그 대법관들조차,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조차 이 47조의 도급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기 도급근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거를 제대로 법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도급근로자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그 통상임금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이 도급근로 부분을 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이 47조에 나오는 이 도급이라고 하는 임금체계 형태를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살펴볼 거는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 도급제에 의해서 임금을 받는 그 부분은 바로 그 도급으로 받는 임금이 바로 임금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 보셨죠? 가전제품 AS 하는 근로자들, 그러면 AS 한 건당 얼마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AS 한 건당 얼마 받는 그 얼마가 바로 도급 금액인데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예, 임금에 해당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7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도급제 근로자, 이것은 민법상의 도급의 개념이 아니라 도급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의 성과급 제도, 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급받게 되는 도급 금액은 전부 임금에 해당한다. 그것은 성과급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7페이지로 가시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그동안 우리 판례들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의적, 의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정말 기분으로 야 이거 정말 격려차 좀 줘야 되겠다. 또 우리 직원이 결혼한다네. 그러니까 좀 축하금을 줘야 되겠다. 우리 직원이 어려운 일을 당했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위로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호의적이고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니까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그것은 임금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지만 실비변상적인 금품 이런 것들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 또 공로보상 또는 이윤분배적 금품 이런 것들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판례에서는 조금 우리가 특이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158페이지 마지막에 공로보상 또는 이윤배분적 금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경영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로보상적이니까 임금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판례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판례 해부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경영평가급이 이것이 임금에 해당한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 해부가 나왔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 해부 11번 같은데요. 그거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를 않고 오래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그 경영평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일반 기업에서의 성과급도 이것이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하급심 판례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공공부문처럼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건 법에서 딱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판단 어느 정도 수긍은 되는데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이 경영성과급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회사가 딱 연말 결산해 보니까 이윤 많이 남았네. 이거 참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윤 배분식으로 좀 나눠주자. PS라고 하죠. Profit Sharing. 그 이윤 배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나눠주게 되는 경영성과급은 그건 임금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노무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급심에서 두 군데인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걸 임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가 아주 그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8페이지 제일 밑에서 그 위에 쪽에 복리후생적 금품 있죠. 요거는 아주 특이한 게 나왔죠. 복지 포인트라고 하는 또 공공부문에서 그 어떤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내복지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이니까 이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처음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해주고 복지 포인트는 임금으로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에서 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성과급 쪽이 워낙에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공공부문 쪽에서 인건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금의 정의, 임금의 판단 방법 여기에 대한 기준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면 그것은 임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실비변상, 복리후생, 공로보상 즉 성격의 금품은 그것은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해서 약간씩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려고 해봤을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기업들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는 걸 예방해주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임금기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하나 제정하면서 임금에 관한 모든 점들을 잘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연봉제에 대한 규정도 넣어주고 임금 피크제에 대한 규정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해준다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편하게 임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연공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을 그냥 정책적으로 얼렁뚱땅 고칠 게 아니라 딱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또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금의 정의에 대한 부분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15회차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실 판례 해부는 1번부터 32번까지의 판례 해부를 참고하시면 거기서 임금의 판단 기준, 임금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런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16회차 강의에서는 평균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균 임금도 일반적인 산술적인 말이 아니고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음 16회차 강의 때 이 평균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